고도의 심리적 추격전이 벌어지는 검찰청 조사실에서 21년간 사람의 내면과 글씨의 상관관계를 연구해 오신 분이 있습니다. 과연 글씨는 사람의 내면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최근 검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어린아이 한국인의 저자이자 국내 최초 필적학자 구본진 전 검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21년간 검사 생활하시고 예. 올해 지난 2월이었죠. 그러니까 예, 올해 그렇습니다. 예. 그만두셨는데 좀 가면은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예, 94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만 21년을 했습니다. 정의를 세우는 검사 일을 했고 보람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그러면서 나왔던 이 책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도 한번 필적 관련된 책을 내시긴 하셨죠. 예, 2009년 3월에 네. 필적은 말한다라는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어린아이 한국인이라 나왔는데 그때 냈던 필적 책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때는 제가 수집하고 있는 항일운동가와 친일파의 글씨를 대조해서 글씨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번에 나온 책은 제목이 좀 재미납니다. 어린아이 한국인. 이건 어떤 책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궁금해하던 한국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주제를 제가 고민을 하다가 네. 글씨 분석을 통해서 한국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석한 것입니다. 근데 어린아이라고 하는 게 그 네오테닉 현상을 말하는 건데 네. 나이가 들수록 어린이의 그 기질이 더 두드러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네오테닉한 한국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지금 저도 읽어봤지만 상당히 재미나게 읽긴 했습니다만 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보면 이 내용 역시도 필적과 관련된 내용이 이번 책에도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필적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따로 있으셨습니까? 제가 그 평검사 시절엔 강력부 검사를 주로 했고요. 네. 부장이 돼서는 IT 첨단 범죄를 주로 했습니다. 근데 평검사 시절에 수사를 할 때 살인, 마약, 조직폭력 이런 피의자를 다루면서 네. 그때 그 자필 진술서를 받았습니다. 아. 근데 자필 진술서에 일반 사람들과는 많이 다른 특징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네. 자필 진술서를 보고 또 수사가 끝나면 이게 뭘까 고민을 계속 하다가 보니까 예. 어느 순간에는 그 사람하고 글씨가 똑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가지고 나중에 필적학책 미국, 독일, 프랑스 그다음에 이제 중국, 일본 이런 책들을 구해서 보면서 그 자료들과 제가 분석한 경험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공부도 계속해 오셨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딱 보면 이 사람의 글씨를 보면서 성향이 어떤 범죄와 연관이 된다 이런 느낌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범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음주운전 같은 범죄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특징이 특별히 없습니다. 근데 연쇄살인범 아니면 정신적인 이상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네. 확연하게 글씨체에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혹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쓴 글씨 그리고 만약 범죄를 저질러서 심판을 받고 징역을 살고 나오면 그 글씨가 동일합니까? 아니면 그런 변화도 또 생기게 됩니까? 그러니까 글씨가 그 사람의 내면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네. 글씨는 잘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은 7살 때 글씨부터 80세 글씨까지를 쭉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예.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글씨체가 바뀌는 경우는 뇌에 손상을 받거나 아니면 정신적인 질환이 생기거나 네. 아니면 정말 수양을 많이 해서 그런 경우만 바뀌지 웬만해서는 글씨는 잘 안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좀 예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이제 저서에서도 항일운동을 했던 사람과 친일파의 글씨를 좀 비교를 했는데 이번에도 먼저 항일운동가의 글씨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항일운동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안중근 안중근 의사의 글씨는 네. 아주 탁월한 글씨인데요. 네. 굉장히 그 정확한 각을 이루고 있고 아주 좋은 글씨입니다. 윤봉길 의사가 쓴 저런 글도 정확하게 그 네모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필선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지금 나오는 건 김영상이라는 분인데요. 그러니까 인쇄를 한 것처럼 아주 또박또박 썼습니다. 그러네요, 저런 글씨가
독립운동가의 가장 전형적인 글씨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의 대부분의 글씨체는 명확한 네모 형태를 좀 보이면서 필력이 깔끔한 느낌을 좀 주는 예, 그런 그렇습니다. 모습을 좀 갖게 되는군요. 이와 반대로 그러면 친일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친일파는 보통 글씨가 좀 크고요. 네. 그리고 좁고 길고요. 또 네. 유연성이 좀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저 글씨에서 보듯이 좀 필선이 깔끔하지가 않고 아하. 좀 불안정한 필치를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친일파의 글씨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보니까 좀 많이 선의 굵기도 가늘고 굵고 좀 차이도 많이 나오고 흐트러져 있는 모습이 좀 많이 나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심리의 표출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 친일파들이 아마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여주는 글씨는 나중에 좀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평가를 받는 분의 글씨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친일파의 글씨 저희가 어떻게 보면 항일 운동을 했던 뭐 윤몽일 의사의 글씨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보여드리면서 이 정도의 글씨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 친일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이거 말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것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만의 어떤 특징이 있을까라는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런 특징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공이 여러 가지 면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네.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지만 보통 보면 속도가 빠른 경우가 많고요. 글씨 쓰는 속도가. 예, 속도가 빠른 경우가 많고 글씨가 그 오른쪽으로 가면서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낙천적이고 예. 좀 성공지향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겁니다. 보통 이제 글씨는 줄에 맞춰서 똑바로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줄이 없는 경우에는 약간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글씨체를 많이 보여준다.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똑바로 가거나 아니면 위로 약간 올라가거나 하는 글씨가 좋은 글씨이고요. 네.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위로 올라가는 경향이 좀 더 강합니다. 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건 이제 베토벤의 글씨체라고 하는데 베토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리듬하고 글씨 크기 그리고 그 기초선의 변화가 굉장히 심한데요. 그 머리 회전이 워낙 빠른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에너지가 넘치고 성급하기도 하고 변덕스러웠을 겁니다. 예. 다음 걸 한번 볼까요? 다음 거 같은 경우에 이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자죠. 예, 프로이트의 글씨체라고 하는데 어떤가요, 이거는? 그러니까 글씨가 매우 빠르죠. 매우 빠르고 각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높은 지적 능력과 예. 열정이 드러난 글씨입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촘촘한 글씨면서도 글씨 크기가 좀 일정한 느낌이 좀 드네요. 예, 학자는 그렇습니다. 학자들의 대부분의 모습이 좀 저렇군요. 그러니까 좋은 학자들은 저렇게 글씨를 다 씁니다. 네. 다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글씨인가요? 저 홈즈 대법관 글씨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우 일정하고 간결하고 그리고 정돈돼 있습니다. 이건 오제이 심슨의 이제 사인인데 이제 밑에 아마 화면 때문에 잠깐 안 보이긴 했습니다. 오제이 심슨 같은 경우에 이제 살인죄와 관련된 부분이 예.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런 느낌이 특이한 점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오제이 심슨의 글씨는 행 간격이 좁아서 다른 글씨를 침범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굉장히 큰 홀을 그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거를 아랑곳하지 않는 품성과 네. 그리고 기가 세다는 걸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범죄를 할 가능성이 높죠. 즉 조금 전에 말했던 부분 중에 특징적인 것이 글자가 예를 들면 가하고 나가 쓰여졌는데 가에 어떻게 보면 아자 부분과 니은자가 합쳐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다음 줄에서 보면 그 다음 줄의 글씨가 윗글씨를 침범하기도 합니다. 주로 그런 게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은 어떤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행의 간격은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준다고 말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행 간격을 충분히 띄웁니다. 근데 타인에 대해서 피해를 주는 거를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붙여써서 심지어 다른 글씨를 침범하죠. 즉 어떻게 보면 남의 감정에 대해서 별로 이제 큰 개의치 않고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표출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도 이제 해석이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군요. 뭐 지금 보면 테레사 수녀의 글씨체라고 하는데 상당히 좀 둥글둥글한 느낌이 있네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 사랑과 감성이 가득 차 있는 글씨라고 분석을 하는데 인도 사람들 글씨 저렇습니다. 대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둥글둥글한 느낌도 주면서 그런 예. 모습을 보고 있는데 다음 글씨도 또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네. 월트 디즈니 사인인데요. 예. 이 둥글둥글하지만 또 윗선을 보면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의 글씨입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좀 전에 마이클 지나가는데. 잭슨하고 타이거 우즈인데 이건 좀 예. 타이거 우즈고요. 예, 이거 타이거 우즈 글씨인데 어떤 느낌 보통
성공한 사람 중에 운동선수와 음악가의 대표적인 사람 하면 마이클 잭슨과 타이거 우즈가 될 텐데 마이클 잭슨 지금 나오네. 마이클 잭슨 사인은 어떻습니까? 마이클 잭슨 사인을 보시면 네. M자, 처음 시작하는 M자의 위에 꼭지점이 두 개가 있는데 예. 처음 꼭지점과 오른쪽 꼭지점 차이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아, 굉장히 크고요. 네. 그리고 둥근 곡선을 이루지만 또 각도 많이 쳐 있어서 예. 이 마이클 잭슨이라는 사람은 강함과 부드러움이 조화가 되고 아. 굉장히 기도 세면서 성공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글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M자의 각도도 상당히 다르면서 느낌이 달랐고 타이거 우즈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타이거 우즈도 T로 시작하는 부분에 T에서 가로선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네. 저 W의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 굉장히 큰 홀을 이루는데 예. 굉장히 기가 센 겁니다. 아, 그리고 이제 글씨가 촘촘하니까 그 이제 논리적이고, 그러니까 저 타이거 우즈도 기도 세면서 논리적이고 아주 치밀한 사람인 거죠. 네. 뭐 이렇게 뭐 재미나게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볼 수 있었던 성공한 사람들의 글씨체를 보면서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문제는 가족끼리도 이런 글씨체가 유전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글씨가 유전한다는 것은 모든 필적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아, 그래요? 예, 미국에서도 보면 루즈벨트 집안 200년 넘는 루즈벨트 집안의 글씨를 분석해서 네. 그 입증한 사람도 있고요. 예. 그 제가 어느 집안의 글씨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보통 같은 집안의 글씨는 거의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아버님의 글씨를 따라서 배워서 그런 걸까? 아니면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비슷하게 써지는 겁니까? 따라서 할 수도 있고요. 네. 이 글씨가 내면이 반영이기 때문에 내면이 같으면 같은 글씨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지금 보는 게 아마 그 이상용 씨 집안의 예. 글씨 편지들인데 진짜 뭐 한 사람이 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드네요. 이상용 집안의 할아버지, 아들, 손자의 글씨인데 네. 그 저 이름을 가려 놓으면 누군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똑같습니다. 아. 뭐 근데 이상용 씨 집안뿐만 아니라 뭐 광개토 대왕과 김구 선생님의 또 글씨체도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나오네요. 제가 저 백범 김구 글씨를 분석한 건데요. 네. 그러니까 저 광개토 대왕비가 414년도에 세워졌고요. 그 백범 김구는 19세기 태어나셨죠. 근데 굉장히 글씨가 유사하고 네. 저런 글씨를 쓰는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 아. 그러니까 저런 글씨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글씨가 아니라 네. 아주 드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유전됐던 건 분명한 걸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예전에 광개토 대왕 비에 만들어진 글씨체를 한참 후대 사람이 비슷하게 썼다라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백범 선생이 광개토 대왕비를 본 적이 없다라고 본인이 하고 있는데 본 적이 없는 게 맞을 겁니다. 똑같은 글씨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 굉장히 큰 틀에서 유사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아무래도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저도 궁금했던 것이 그렇다면 필적이 과연 범죄자를 식별하는 증거 능력으로 인정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글씨체가 범죄형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하진 않지만 네. 그러니까 스위스나 미국에서 어떤 범죄의 단서가 된 글씨를 가지고 용의자를 좁혀가는 일을 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나중에 자백을 하거나 이래서 그게 다 입증이 됐죠. 끝으로 그럼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글씨체가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범죄인이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좀 주변을 보면서 이런 글씨체를 쓰는 사람이라면 혹시 모를 수도 있다. 좀 주의해야 되는 그런 글씨체가 있을까요? 글씨 중에서 다른 글자를 침범하는 글씨, 이런 글씨가 아무래도 이제 범죄인들에 많이 있고요. 그리고 불규칙성이 너무 많은 글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의 불규칙성은 상관이 없는데 예. 아주 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좀 위험하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글씨가 오른쪽으로 가면서 위로 올라가거나 똑같이 가야 하는데 밑으로 내려가는 글씨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울증이 걸린 사람들이죠. 좀 전에 그 뉴스 나온 거 보면 뭐 조정사가 예. 우울증 걸렸다 이런 말이 나오던데 아마 그분 글씨도 그럴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씨를 가지고 뭐 오랫동안 검찰 생활하면서 진술서를 통해서 이렇게 연구를 해오신 구본진 전 검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